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친한 의사 선생님을 상담했는데 갑자기 상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지인이 좋은 상가, 괜찮은 가격에 나왔다고 상가에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해 볼 생각인데 당연히 부채가 60% 이상 조달이 되겠죠. 상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의견을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 투자 들어갈 때인가 탈출할 때인가 이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께 제 책 월급쟁이 부자들 소식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월요일에 출간이 돼서 교보문고 경영경제 베스트셀러 순위 17위, 예스24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스트셀러는 일주일 단위의 합계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합계한 걸 다른 데보다는 하루가 좀 없으니까 손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17위와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왜 이렇게 책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하고 방송할게요. 제가 전에부터 그 베데스다 복지재단 발달장애 아이들의 직업 적응 시설, 그러니까 제빵 공장을 만드는데 모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돈이지만 2015년에 1만 부를 기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매달 5만 원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요. 아닙니다. 1월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카카오 다음하고 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년 가까이 됐지만 261만 5천 원 밖에 모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인세의 10%를 이 베데스다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서 작은 성이나마 여러분들도 결국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면 기부하시는 거죠. 그 복지재단에 제빵 공장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뜻이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상가 투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신문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걷기 좋은, 이제 봄이니까 걷기 좋은 스트리트형 상가 뜬다. 수도권의 유명 상권, 신규 분양 상가에 관심을 갖자.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많은 그 상가 판촉요원들이 있고요. 일부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신문만 보면 상가 투자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대신 내가 일하는 대신 상가 투자에서 따박따박 임대료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꿈꾸고 여러분도 꿈꿀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가 투자하기 괜찮은 것인지 요즘 부동산 얘기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 정말 유망한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근데 상가 투자가 괜찮을지 않을지 제가 수정구슬이 없으니 미래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상가 투자에 고려해야 할 변수를 체크해 보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직접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에 고려해야 할 변수 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경제 성장이죠.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주택가격도 오르고 상가 투자도 유망해지겠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제가 굳이 이 강의에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성장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를 이번 강의에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3가지를 보면 첫째는 오프라인 자영업은 늘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이 요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자영업이 늘어날 수 있어야 상가 투자가 당연히 유명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배달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앱도 상가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편황.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온라인이 확대가 되면 대형 자본의 마트들, 대형 마트들은 다시금 생존 전략을 다시 짭니다. 그 생존 전략이 어떤 전략이 있으며 그 전략이 자영업자들이죠. 소규모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확인해 보면 상가 투자가 유망할지 아니면 상가 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지 반대로 아예 출구 전략을 취해야 될지 여러분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 2, 3, 4번 중 1번은 제외하고 2, 3, 4번의 변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는지는 결국 온라인 자영업 그 상황, 그 다음에 향후 추세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찾다가 한국은행에서 작년 12월 12일에 BOK 뱅크 오브 코리아죠. 한국은행 이슈노트 온라인 거래 확대의 파급 효과 및 시사점이란 상당히 자세하고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서 나온 사진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주요 자료 게시판에 풀 버전을 올려놨으니 다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슈노트에서 분석한 정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상거래 규모, 소매 판매 규모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 규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4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비중은 18.2%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매출 규모는 원래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그리고 스마트폰이 전 국민에게 거의 100% 가까이 보급된 이후부터 더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그 횟수는 2014년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비중 18.2%는 중국, 영국, 그 다음에 3위, 중국과 영국을 이어 전 세계 3위 비중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매 판매에 대한 온라인 판매 기여도가 최근에 얼마나 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보면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 파란색은 오프라인 좌측 이게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그림이 보면 2005년에는 매년 6% 가까이 증가했었죠. 그런데 이 증가 추세가 2013년 이후에 거의 0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블럭은 온라인 좌측의 기여도고요. 밑에 점선 그래프는 온라인 기여율의 성장세입니다.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결론의 기사, 이게 한국은행에 있는 그 리포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에 대한 온라인 판매 기여율은 2014에서 17년 평균 무려 83.9%로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13년 약 11년 동안 장기 평균의 19.6%보다 엄청나게 가파른 무려 4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는 약 19%를 차지하는데 2014년부터 이 온라인의 소매 판매의 기여율은 매년 83.9%의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최근의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2013년 이후, 14년 이후에 가파르게 빨라지는 건 결국은 모바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바일이 LTE, 그 다음에 전자결제죠. 인터넷 뭐라고 하죠? 모바일 결제, 카카오페이니 이런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고 앞으로는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까지 이 상거래에 도입되면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전체 온라인에서 모바일 비중은 2017년에 49.7%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비중은 2014년부터 급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조차도 다 모바일로 쿠팡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바일의 급속도의 증가 속도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미래에는 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다양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싼 거 위주, 인터넷 서점 위주, 장난감이나 액세서리라고 하나요? 그런 위주였는데 요즘은 의류에서 식품, 가전, 심지어 서비스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하고 비슷하죠. 2014년 이후에는 이 서비스와 식품, 이 식품이 온라인으로 사실 거래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이 생활과 식품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배송과 관련이 있을 텐데 요즘 쿠팡 같은 경우는 일일 배송하고요. 그다음에 마켓컬리라는 이 식품 신선 업체는 저녁에 주문해서 새벽에 배달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제품의 다양화도 결국은 온라인 상거래의 비중을 더욱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가 되겠죠. 이거 중요한 거 이제 누가 어떤 연령대가 온라인 상거래, 모바일 상거래를 이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2017년도고요. 약간 누루 X색, 똥색은 2005년입니다. 약 12년이 지난 비율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은 그때나 지금이나 20대, 30대였는데요. 지금은 40대나 50대까지 이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 연령이 소비 여력,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연령대인 30대, 40대, 심지어 5, 60대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쇼핑몰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겠죠. 그 다음에 핵심.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무점포는 아닌데 무점포 판매 비중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점포 없이 집에서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도 점포가 있는 쇼핑몰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점포의 비중이 증가율이 위에 똥색이 무점포 판매인데요. 매년 2014년부터 무려 15%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밑에 파란색 이건 오프라인 판매 상가 여러분들 임대해서 쓰는 상가에서 사업하는 비중 보세요. 늘어나는 비중이 그냥 최근 5년 동안 증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증가한 적도 잠깐 있었지만 줄어드는 거에서 거의 증가율이 0입니다. 0. 즉 오프라인 상가가 필요한 사업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요즘 눈만 뜨면 옆에서 새로운 상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죠. 당연히 상가 투자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이런 그 무점포 판매는 취업자 수 통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 똥색 무점포 판매 비율은 이 무점포 판매 비율이 이렇게 계속 똑같이 늘어나지만 도소매 오프라인 이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근데 무점포 판매 업자들이 통계청에서 제대로 조사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매 아주 적게 할 수도 있고 큰 사업체를 빼고는 실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통계청에서 취업자 수 산정하는데 상당히 좀 곤란하게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분석을 끝낸 BOK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이 BOK의 이슈 노트는 저처럼 상가 투자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온라인 소비 행태에 대한 결론인데 이게 상가 투자에도 인사이트를 좀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의 문구를 일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향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온라인 중심의 가계 소비 형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성장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 부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마치 상가 투자자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BOK 이슈노트에서 보여드린 정보만으로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상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가, 현재의 상가와 미래에 투자할 상가는 별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배달앱의 서비스 사용 증가율도 상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음식 서비스 중 배달을 시켜 먹는 비중을 봤더니 한국이 19%로 중국보다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말에 중앙일보에서 배달의 민족, 이 회사 이름 배달의 민족 관련 기사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2018년 12월 한 달 주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한 건수가 무려 2,70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음식 배달을 시켜 먹는 회원 수가 올해 1월에 900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시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19세 이상인데 19세 이상의 900만, 배달의 민족 한 업체만 900만, 다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요기요도 있고 뭐 배달통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까지 합치면 저 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저 서비스 금액조차도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1월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무려 6,270억을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즉, 이 전체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작년 1월에는 3,483억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6,270억으로 무려 80%가 증가했고요. 통계청은 올해 전체 시장 규모를 무려 8조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배달이 아닙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즉,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이 늘어난 게 이 배달앱에 대한 이 성장이 상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에서 보는데요. 첫째, 배달 전문 식당이 생기고 있는 데에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굳이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그 식당 앞을 지나는 유동인구였거든요. 그럼 유동인구는 결국은 큰 도로, 모기 좋은 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 전문 식당이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모기 좋을 이유도 없고요. 임대료가 비싼 상가를 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배달만 되면 되니까. 배달을 통해서 평가가 좋고 음식 맛이 좋다 그러면 그 배달업체는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골목의 조그만 음식점에 한 상가, 조그만 상가에 오프라인은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배달 전문 식당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가 안에 두 종류의 음식점이 있는 겁니다. 그 초밥집이 있고 하나는 그 옆에는 한식집이 있더라고요. 오로지 배달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즉, 한 상가에 두 종류의 음식점도 생겼고 대료번에 상가를 굳이 찾지 않고 골목골목 들어가서 싼 상가에서 해도 되니
상가 프리미엄,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조차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배달 앱의 성장이 상가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음식 자영업의 민주화가 배달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음식점을 하려면 적어도 자본이 일정 수준이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그 다음에 안에 식당 설비, 의자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여기에 음식점 내부에서 봉사할 직원도 필요했어요. 인력, 이렇게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최악의 경우 내 집에서도 직접 사업자 내고 배달 전문 식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케팅과 음식의 맛만으로도 이제 음식점 승부가 가능하다. 골목의 좁은, 아주 좁은 적은 임대료에서 영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굳이 비싸고 임대료가, 권리금과 임대료가 아주 높은 그런 상가를 찾을 이유는 없다. 즉 상가 투자가 이제 배달 앱 때문에 매력을 잃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거래의 확대는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대형 자본의 마트들도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뭐냐면 신세계의 경우 하남 스타필드 아시죠? 아예 대형 플랫폼을 만드는 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는 하루 평균 7만 명이 입장을 하고요. 무려 1인당 평균 한 번 들어오면 5.5시간을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남 스타필드가 하남시에는 엄청난 유동인구를 몰고 와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주변의 자영업자는 다 고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즉 온라인에 맞선 대형 자본들의 마트는 대형 플랫폼 전략으로 가고 이런 대형 플랫폼이 한 도시에 생기면 주변의 자영업자들, 상가에 임대를 내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는다. 이 또한 상가 투자에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상가 투자를 고려하시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런 거시경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상가 투자는 끝인가요? 상가를 투자할 곳은 영영 없어지는 건가요? 있죠. 사양하는 업종은 있지만 사양하는 개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치킨집이 많고 전 세계에 맥도날드 가게 숫자보다 많다고 한들 줄 서서 먹는 치킨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가 투자도 분명히 어딘가에 니치, 블루오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걸 목포에서 투기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른 손혜원 의원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니 안 했니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진영 논리를 따지고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투자를 했는지 그 투자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혜원이란 이름 석자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는 아날로그적 감성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왜 하십니까? 소통도 있지만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랑을 주로 어디 가서 하냐면 아날로그 감성이 충분한데 그런 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 선생님이 세계 경제의 메가 트렌드에 대비하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려 7년 전에 쓴 책인데 자기가 상가 투자를 한다면 신도시에 하는 게 아니라 구도심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연은 순환하니까.
신도시는 이미 비싸고 결국 거기에서 개발할 게 다 끝나면 구도시를 철거해서 개발하기도 되고 그 안에 남아있는 아날로그 감성에 주목해도 된다. 그 유명한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직도 잘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투자했다는 목포 구도심과 최근 목포에서 가장 핫하다는 신도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포에 부동산을 투자한 분들은 목포 사막 신도시에 가서 저렇게 비싼 곳을 했지만 손혜원 의원은 목포 구도심 다 쓰러져가는 그곳을 주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포에만 이런 거 같죠?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최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고 최근 몇 달 동안 가진 못했지만 작년에는 매달 한 번씩 제주도에 가서 무엇을 보고 다녔느냐? 제주주 구도심을 보고 다녔습니다. 구제주시, 서문수산 일대, 카로텔 일대 가면 그게 구제주고요. 지금 현재 제주의 헤게모니 돈은 다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에 신제주, 노형동, 제주 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구제주를 돌아다니냐? 구제주의 사진을 보시면 시내 한복판에 저런 곳이 많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주목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충분하고요. 설사 아날로그가 아니라 다 부시고 저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도 더 이상 신제주, 연동이나 노영동에 죄송합니다. 똥 아닙니다. 땅이 없어서 투자할 곳이 없으면 대형 자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제주를 밀어버리고 건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손혜원 의원이 미리 알려줬다. 즉 정치 논리는 뒤로 빼놓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 내실 수 있죠? 맞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 들을 만한 이야기, 월급쟁이 부자들 읽을수록 좋다는 평가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한테 메일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평도 이왕이면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